개면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종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단국대학교 이희성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옛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충청권에서 오랜 기간 판소리 문학과 무형문화재를 연구해 오신 모건대학교 최혜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판소리학회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무형문화재 또 우연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 충청 지역에 이제 기반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잘 몰랐던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발굴하고 또 연구하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무형유산과 세계유산에 대한 안목을 또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인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등재한 탈춤이 네.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탈춤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문화유산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대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탈춤이 등재가 됐죠. 이렇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전국적인 뭐 아리랑이나 아니면은 다른 판소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다 자기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발달된 그런 유산들이 각 지역마다 숨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한국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많은 유산들의 목적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문화유산, 그러니까 타국의 문화유산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변별시켜서 고유의 자국의 그런 문화적인 자긍심, 또 마인드, 이런 것들을 또 높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동북아시아권에서 비슷하게 전승되는 유산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동북공정 통해서 조선족이나 소수민족들의 문화유산을 중국의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단오제라든가 아리랑이나 판소리 같은 것도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한국도 자꾸 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게 예. 자꾸 주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맞서서 문화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유네스코 네. 등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네. 알기 쉽고 정확하게, 우리 거를 지금 중국이나 특히 네. 일본, 특히 중국이 지금 그러한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뺏기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적인 것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일찌감치 먼저 알리고 또 선양하는 것에 힘쓰기 위해서 사실은 유네스코 등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정책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통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판소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탈춤이 조선 후기에 예. 그 서민들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게 그 서민들뿐만 아니라 관과 민이 협동하는 그런 축제 현장에서 탈춤이 추어지고 또 노래가 불려졌어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판소리도 이런 양반이나 서민이나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예. 바탕으로 이것이 공연되고 또 널리 알려지게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또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죠. 판소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게 5마당인가요? 네, 지금 창이 온전히 예전부터 전해지는 거는 예. 5개의 작품 레파토리가 있고, 예. 그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불려졌겠습니다만
그중에 경쟁력 있고 또 예술성이 또 뛰어난 이런 작품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5마당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가장 잘 아시는 춘향가, 춘향가. 있고, 그다음에 심청가 네. 있고, 그다음에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네. 5바탕이 예.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5바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탕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이야기가 남은 노래가 남은 이걸 바탕소리라고 해요. 바탕소리. 그래서 네. 5바탕이 되는 것이고 예. 또 그 이후에 수경낭자가라든지 아니면 병강세가라든지 이런 것도 소리를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복원되기도 하고 재창조되기도 해서 실창 판소리들 중에서도 또 몇몇 작품은 지금 남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배비장 타령이라든지 네. 뭐 병강세 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박동진 선생님이 복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경낭자가는 일제 시대 때 재창작이 되어서 지금도 전승이 또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우리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네. 적벽가는 네. 중국의 이야기잖아요. 삼국지의 적벽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리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예. 이 적벽가야말로 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그 일찌감치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선두 작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네. 그러니까 외국의 작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삼국지를. 네. 삼국지가 뭐 남녀노소 모두 다 외워서 부를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19세기에는 널리 퍼진 그런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대들은 모두 다 아는 이 대중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노래로 만들기 쉬웠겠죠. 네. 그리고 아는 이야기니까 누구든지 듣고 또 부르는데 거부감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게 마치 뭐 우리나라에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뭐 유명한 작품들을 사람들이 뭐 서유기라든지 뭐 수호지라든지 이런 거를 아는 것처럼 네네. 당대에도 그랬는데 이거를 뭐 무조건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만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적벽가는 예.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넣어서 각색을 완전히 했군요. 새로운 버전으로 네, 작창을 하고 또 이야기도 새롭게 만든 네. 한국 버전입니다. 그래서 적벽가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일찌감치 세계의 모든 작품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준 그런 예.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전통 문화유산이라 하면 좀 올드하고 뭔가 좀 오래된 느낌이 드는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 시대에도 대중이 원하는 형태의 이야기로 그렇죠. 네. 소리를 만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네네. K-팝이네요. 맞습니다. 네. 판소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1번이고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2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야기로 메시지도 전달하지만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거, 흥미로운 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핫한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넣어서 만들어낸 융합예술입니다. 예. 그래서 판소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수님이 오랫동안 판소리 문학이라든가 특히 무형 문화재를 연구해 오시면서 이제는 그 연구 단체인 판소리 네. 학회 또 학회장님으로 더 연구를 매진해 하셔야 되잖아요. 예, 학회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판소리학회는 1984년도에 창립이 된 판소리 전문 연구 단체입니다. 현재 이제 등재 학술지를 연간 2회 발행하고 있고요. 이 안에 회원들은 약 1000여 명 이상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연구자는 물론이고 판소리를 직접 부르고 있는 실기인들 또 판소리 관련 단체 또 각 국악 관련 기관의 연구자들 이런 그 판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와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학회다 이렇게 네,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판소리 하면 우리가 서편제, 동편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교수님은 특별하게도 충청도의 소리, 특히 판소리인 중고재를 연구하시죠? 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판소리 학회에 간 것이 제가 석사 때부터 학회에서 활동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그 한 근 20여 년, 30여 년 넘게 이렇게 학회 활동을 해왔는데 네, 대체로 연구자들이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가
현재 남아 있는 소리들인 거예요. 현재 남아 있는 소리들은 사실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남아 있는 소리들이죠. 전라도의 많은 취향과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판소리가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무형문화재가 처음 지정이 된 게 그 1964년인데 네. 그때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그 지정되신 많은 분들이 대개는 전라도 출신 명창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연구도 그 판소리에 맞추어서 연구를 하게 되고 판소리 기원을 따라갈 때 판소리 기원이 대개는 뭐 전라도 서사무가에서 나왔을 것이다. 아니면 광대소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아니면 옛날부터 이야기를 부르는 강창이나 뭐 강독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통에서 나왔을 것이다. 뭐 네.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구구하게 있습니다. 판소리의 어떤 시초가 언제냐? 네, 기원을 따질 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판소리 기원을 대개는 그래서 전라도의 육자배기, 뭐 이렇게 구슬픈 소리, 네. 뭐 그것도 더 먼저 올라가면 이제 무당이 그 무가를 부를 때 했던 그런 스타일에서 이 창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초기 연구에서. 네. 그런데 1990년대부터 그 연구자들 사이에 이제 옛날 유성기 음반, 그러니까 1910년대 이후로 그 유성기 음반 나팔이 이렇게 축음기, 커가지고 판이 돌아가는 네, 축음기로 트는 그 네. 음반이 발견되고 그 음반을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듣는 판소리랑 너무 다른 판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 유성기 음반 소리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명창들을 발견해내면서 충청도 사람들이 이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구나. 서산에 있는 심정순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소리가 이해조의 신소설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이 시절의 소리를 중고제라고 한다. 왜냐하면 1940년도에 정로식이라는 분이 그 당시 있었던 명인 명창들을 그 기술을 해놓은 조선 창극사라고 하는 책에 중고제 명창이 아무개가 있고 동편제 명창 아무개가 있고 서편제 명창 아무개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어요. 기록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판소리 연구하는 분들은 그때 1940년대 그 기록이 마치 바이블과 같이 초기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는데. 40년대 이전,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녹음된 유성기 음반을 들어보면 중고제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완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서울 지역의 그 메인 엔터테인먼트를 장악했던 그런 그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치 서편제 뭐 이런 동편제 이렇게 그 부르는 명창들이 활약을 애초부터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서울 경기 전국을 싹 휩쓸었을 것 같았는데 이미 1900년도부터 1930년대까지 나온 그 유성기 음반을 살펴보면 뭐 충청도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고 뭐 북한의 서도 소리도 있고 뭐 전라도의 육자배기 소리도 있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그 동향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중고제가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만 들으면은 서편제, 동편제는 어떤 지역의 편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름이 편제로 된 걸 알고 있는데 중고제 하니까 약간 또 결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몇몇 선구적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중고제라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한 20-30년 연구가 흘러온 것인데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결과로 조금 그 개념이 잡힌 것은 경기 충청 지역에서 유행하고 발생된 소리, 경기 충청 지역에서 태어나고 활약한 명창들이 중심이 된 소리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음악적으로는 그 양반들의 그 정가적인 발성이 많이 들어가고 독서성 같고 점잖고 또 아주 꿋꿋하고 우조적인 씩씩한 발성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중고제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체로 암묵적인 합의가 된 상태고요. 아직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런 중고제 연구를 해보니까 중고제가 뭐냐, 고제를 이어온 소리를 중고제라고 한다. 대신 이제 1900년도 이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편제 명창, 서편제 명창들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막 상경하고
또 영남 지역에서도 명창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영남 지역에서도 네. 판소리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 서편제 전라도로 옮겨지기 전에 영남 지역 출신 명창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름을 날리고 각축을 하고 이런 시절이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 충청에서 최초의 명창인 최선달이 18세기에 판소리 명창으로 최초로 이름이 났고 이런 곧제 명창들을 이어서 곧제 스타일을 잘 이어온 사람들 혹은 곧제 스타일의 소리를 하는 경기 충청의 명창들을 중고제 명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념화됐고 네네.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름이 네. 중고제 그러니까 왠지 그 딱히 막 신선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석을 네. 중부권에서 예. 발달되고 불려온 곧제 스타일의 소리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이 곧제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곧제가 똑같이 곧제로 내려온 게 아니라 판소리는 시대가 변하면 계속 변해요. 그리고 이 중고제의 특징은 뭐냐면 정형화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명창들이 자기의 창법이나 스타일을 계속 개발을 해서 네. 그야말로 그 제자백가 시대처럼 서로의 기량을 막 겨루고 또 어떤 그 새로운 창법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더 넣고 이런 소리들이 통합이 되어가는 그 시점, 그 시점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곧제는 개인의 기량이 마구막 흩어져 있는 소리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중고제로 점차 모이면서 염계달이나 김성옥 같은 명창들에 의해서 곧제 스타일이 이제 하나의 법제화 표준화된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고제가 이제 법제화 표준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19세기 전반기인데 네네. 이분들은 이제 우리는 왜 있잖아요. 옛날 분들도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곧제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명창들이 경기 충청 지역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롭게 한번 해볼란다. 네. 나는 내 스타일로 밀고 간다. 하고 새롭게 시작한 분이 송흥록 같은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경기 충청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다가 남원, 음봉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옮겨가면서 그 지역에 새롭게 이 송흥록을 기점으로 전승된 소리를 우리가 동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이후에 대원구 시절에 박유전이라는 분이 전남 보성 지역에서 태어나고 활약을 했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이제 또 새로운 소리죠. 법제화된 소리 이걸 우리가 서편제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구자적으로 명창이 이렇게 자기 소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분 스타일 소리를 배우러 가야 됐다. 나는 저분 스타일 소리를 배우겠다. 예.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줄을 서겠죠. 그렇죠. 그 맥이 쭉 내려오면 이제 누구의 소리 무슨 제 소리 이게 되는데 문제는 중고제 소리는 일제시대 이후로 이제 그 맥이 점점 끊어지거나 쇠약해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그 동편제나 서편제 스타일은 오늘 배우고 내일 배우면 비슷하게 소리를 배우는데 네. 이 중고제 명창들은 워낙 개인 기량을 가지고 때마다 장소마다 바꿔 부르는 경향이 많아서 선생님한테 배우러 애드립이 가도 많았군요, 애드립이. 배우러 가도 네네. 어제 소리 오늘 소리가 다르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또 이거는 완전히 정말 명창급 소리가 막 돼서 독공을 해서 막 피토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개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랜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또 누구나 다 명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우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어려운 소리가 중고제였던 것 같아요. 네, 19세기 전반에 김성옥, 염계달 명창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제화, 특히 표준화가 되면서 그것이 동편제, 서편제로 전승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어졌다고 해야 될까? 결국은 우리 한국 판소리의 시초, 기원이 중고제라는 충청 지역의 소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참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중고제라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소리의 원류가 원류. 충청 지역에서 일단 시작이 됐고 예.
더더군다나 충남 지역에서 특별히 더 크게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삼남 지역에서 서울로 이제 예전에도 연예인이 이제 이름을 날리려면 서울 가서 활약을 해야 되니까 네. 서울을 가서 활동을 해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어전에도 가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본인도 몸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로가 어디였냐면 바로 세종 지역이었어요. 연기 공주 지역. 특히 이제 충청 가명이 있었던 공주. 네. 공주 지역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팔도의 광대들이 모여서 이 공주 지역에서 실력을 겨루고 또 서울로 그 뽑혀서 올라가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종 공주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의 허브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브이면서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80년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비 물러 나간다. 네. 박동진 명창이 또 공주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공주와 연기 지역 지금 이제 세종인데 네. 굉장히 이런 어떤 판소리로 볼 때는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예. 소리를 배우고 뭐 익히는 거는 자기 지역에서 가문에서 익힐 수 있지만 네. 이걸 풀어먹고 또 대중적으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행정 중심 도시 네. 이런 쪽에 가야 아무래도 수요가 있기 마련이어서 예전부터 이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던 경창들이 항상 공주나 이쪽을 거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공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옛날 중고제 명창 중에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동백, 김창룡 같은 근대 오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분들도 공주에서 살면서 활동을 했고요. 교수님 이런 어떤 무형 문화재를 연구하시고 또 문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세종 지역의 이런 전통 문화유산 어떻게 좀 활용되어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에도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런 중고제 문화가 활발했던 그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문화 인물들을 일단 발굴을 많이 하시고 네. 관련된 문화 유적 같은 것들을 또 새롭게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작업은 시작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고제 문화 유산을 우리가 충청도에서 협력해서 함께 발굴해서 그 자원을 아카이빙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 살아남았던 유산을 새롭게 콘텐츠화하고 또 재창조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세계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경쟁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의 유산들을 잘 모르면 결국에는 나의 경쟁력도 사라지는 것이고 보물을 놓치는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이런 문화유산 그 기초 자료 확보, 또 학술 연구, 네. 그리고 문화 유적에 관련된 그 기념관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결국은 우리 것을 잘 발굴하고 보존하고 확산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시간이 돼서 교수님, 오늘 신청곡을 좀 한 곡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와 관련된 사연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음악은 그 명창 박동진 선생님의 적벽가인데요. 이 박동진 선생님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1973년도경에 되셨는데 그때 이 적벽가로 지정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판소리 인간문화재들은 뭐 춘향가 보유자, 심청가 보유자 이런 식으로 한 작품당 지정이 되고 또 그 전승 내력을 따져서 지정이 되는데 이 박동진 선생님의 적벽가는 정춘풍이라고 하는 충청도 출신 비가비 광대가 전승한 이런 소리로 지정이 돼 있고 중고제 적벽가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동진 선생이 그 사실은 본인의 그 박동진 버전의 소리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셨지만 그 바탕 뿌리는 중고제 소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박동진 선생님의 적벽가 중에 특히 적벽 화전 그러니까 그 조조의 군사와 그 오나라 또 한나라 군사가 그 적벽강에서 맞붙어서 그
대전을 치르는데 네. 그 조조의 백만군사가 그 화전으로 몰살당하는 네. 그런 그 아주 장쾌한 그런 대목이 적벽 화전 대목입니다. 네. 그 대목을 박동진 선생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것은 좋은 것입니다. 충청권 판소리 중구제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적벽가 박동진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가지고 어쩌를 뻔을 모르는구나. 정호이기 여짜고대 정호이기 여짜고대 여보 승상도 즐겨 말고